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 자리. 그래서 우리 오늘 이제 항상성 남은 내용을 정리를 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나으려나? 아니다. 이제 체온 조절을 일단 먼저 앞에다가 살짝 정리를 해놓고 어차피 이따가 좀 뭐 다 얘기를 해야 되니까 체온 조절부터 좀 다시 살짝 정리를 해놓고 그 뒤에 좀 이어서 쭉 가봅시다. 체온 조절 일단 항상성 세 가지 중에 제일 처음으로 우리 지난주에 정리했던 게 체온 조절인데, 체온 조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외우는 건 저온 자극을 기준으로 외워두기로 했었다. 칠판 상태가 아직도 저렇구나. 네. 그래서 저온 자극을 기준으로 외워두기로 했었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감각하고 조절하게 되는 그 신경계 중추에 해당되는 게 간내 시상하부였고요.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가 TRH라는 호르몬을 통해서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하면 그러면 이제 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우리 그 한글로 된 명칭은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근데 그쪽보다 이제 더 많이 쓰는 표현이 그렇죠. TSH라는 명칭의 호르몬을 이제 분비를 하면, 뭐 기본적으로 호르몬은 다 혈액을 타고 이동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분비되고 나면 혈액을 타고 이동해서 갑상샘을 자극할 거고요. 그리고 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그 티록신은 세포호흡을 촉진시키고 그래서 그 결과 열 발생량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저온 자극이라는 건 체온이 낮다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체온을 높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우리 체온을 높이는데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호르몬이 티록신이긴 해도 말고 티록신 만큼 또 많이 나오게 되는, 언급되는 호르몬이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애였는데, 작용 기전은 똑같습니다. 작용하는 방식은 똑같아. 얘도 세포호흡을 촉진할 거고, 그래서 열 발생량을 증가할 건데, 그 과정은 부신 속질에서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될 거고, 이 부신 속질은 교감신경 을 통해 명령을 받은 결과가 돼야 되더라. 근데 어차피 명령을 내리는 건 간내 시상하부일 거고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였고, 열 발생량 증가는 이 정도 정리하는 거 말고는 우리 밑에 좀 그 프린트 기준으로 밑에 따로 빼놓았던 뭐 근육의 떨림으로 인한 열 발생량 증가 이런 게 있긴 있는데, 그냥 딱 그 문구로만 살짝 봐두면 되고, 우리가 기본적인 그 체온 조절 경로에서 막 엄청 중요하게 다뤄야 될 포인트는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열 발생량 증가 말고 열 발산량, 그러니까 밖으로 열을 뺏기는 양을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이건 우리 털세움근, 임모근이라고도 부르는 이 털세움근하고 피부 근처 혈관하고 얘네 모두가 수축이 되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수축되는 건 교감신경 작용의 결과더라. 그래서 털세움근 수축하면 피부에 있는 구멍, 모공의 크기가 작아져서 열을 덜 뺏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 근처 혈관도 수축을 그래야 우리 피부 근처에 다니는 혈액의 양이 줄어들면서 밖으로 열을 뺏길 일이 줄어들더라. 이런 얘기였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열 발산량 감소를 통해 체온을 올린다가 되는 거였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로 또 같이 정리를 했었던 게, 만약에 이걸 고온 자극으로 이야기를 바꾼다고 해도 얘네들의 반대되는, 그러니까 교감신경의 반대인 부교감을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TRH 감소, TSH 감소, 티록신 감소, 에피네프린 감소, 교감신경 작용 감소, 교감신경 작용 감소, 이런 형태로 데려와야 되는 게 맞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제 기억으로 프린트에 저온 자극에 대한 걸 정리를 해놓진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근데 굉장히 저온 자극이 아니라 고온 자극에 대한 걸 따로 내가 정리해놓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긴 하는데, 그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부교감 신경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여러분들이 봐도 대충 낚시해 먹기 되게 좋을 것 같아 보이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그냥 여기서 부교감 신경이 나올 일이 없구나라고 생각을 해두는 편이 좀 낚일 일도 적겠지.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아직은 신경계 쪽도 좀 덜 훈련이 된 상태에서면은 별로 헷갈릴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게 신경계를 많이 해두면 많이 해둘수록 그 교감신경 반대하면 부교감신경이 떠오르기 마련이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예외적으로 여기선 부교감신경이 떠오르면 안 돼, 이렇게 좀 따로 기억을 해달라라는 게 포인트였던 거고, 그래서 이게 수축이 아니라 뭐 이완 이렇게 바뀌는 정도,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적은 포인트들이 고온 자극일 때 우리가 바꿔주면 되는 것들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 얘기는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부교감 신경 얘기가 나올 수 있긴 있다. 뭐 심장 박동에 대한 얘기를 한다던가 이러면 나올 수 있긴 있는데, 그건 어차피 사이드로 따로 빼서 다룰 겁니다. 애초에 여기서 심장 박동이 촉진되거나 심장 박동이 억제되거나 이거를 간내 시상하부가 한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래. 원래 심장 박동 조절하는 건 간내 시상하부 역할이 아니니까. 원래 심장 박동 조절 누가 하는 거예요? 네, 그쵸. 원래 연수가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 여기다가 집어넣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게 좀 원래 넓은 범위로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되냐면, 에피네프린 분비 결과로 심장박동이 촉진된다, 이렇게 연결은 또 해볼 수 있긴 있거든.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해보는 주제로 그냥 던져드리는 겁니다. 한번 생각만 그냥 그렇게 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원래 에피네프린이라는 것 자체가 흥분 호르몬이니까 얘가 분비가 되면 심장박동이 촉진되겠지 뭐. 얘가 억제되면, 에피네프린이 적게 나오면 심장박동이 억제되겠지 뭐. 뭐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조금 생각해두는 정도면 충분할 거야. 우리가 외우는 건 그냥 요 틀로 그대로 외워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온 조절 말고 나올 만한 조절,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우리가 다룰 조절이 혈당량인데, 일단 수능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혈당량 조절이 제일 응용 여지가 적은 항상성 조절이에요. 원래 이 항상성 조절 파트도 응용을 하면 응용을 하는데, 응용을 꽤 할 만한데, 왜냐면 그래프를 좀 생각을 많이 해야 해석할 수 있는 그래프를 던져주면은 그게 곧 응용이거든, 이쪽 파트에. 여기는 결국 주어진 그래프 혹은 자료를 해석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단원이라서 그 자료를 여러분들이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게 응용이거든. 근데 그 그래프에서 뭔가 그 헷갈리게 낼 만한 여지가 제일 적은 게 혈당량 조절이에요. 딱 몇 가지 포인트밖에 없어서. 그래서 혈당량 조절이 제일 쉬운 포인트라고 볼 수는 있으나, 요즘 수능에서는 혈당량 조절이 한창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따가 다룰 삼투압이 되게 오랫동안 수능에서는 주로 나오고 있었는데, 실제로 수능에 여기 파트에서 딱 하나 나오거든? 항상성은 문제가 하나 딱 나오는데, 수능에서 보통 생명과학이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우리가 엄청 많은 내용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도 우리 방학 내내 한 거 다 합쳐봤자 아직 3단원입니다. 단원 하나야. 그것도 아직 오늘까지 해도 다 안 끝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그래봤자 단원 하나치 내용이라서 우리 배운 각 파트마다 한 문제씩밖에 안 나와, 수능에는. 각 파트마다 외워야 될 내용이 그렇게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한 문제씩밖에 안 나와. 요즘 이게 어느 정도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서 보면 요즘 수능에서는 체온 조절이 아까 삼투압 조절 이따가 다루게 될 그게 응용 여지는 제일 많아요. 실제로 여러분들 내신에서는 이 세 가지 조절 중에서 삼투압 조절이 가장 좀 관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체온 조절도 좀 낚일 만한 여지가 많습니다. 요거는 아마 그냥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한번 자세히 정리해주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저온 자극이라고 하는 게 좀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저온 자극이라는 걸 판단하는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많은 편인데, 얘도 생각할 게 좀 많고 삼투압도 생각할 게 많은데, 얘는 참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냥 회로만 잘 외우고 있으면 크게 문제 되지는 않을 거야. 그래프 해석은 나중에 조금만 연습해보면 금방 돼, 얘는. 그래서 일단 회로를 자세히 외우기 위해서 간내 시상하부부터 이제 또 얘기를 꺼내야 될 건데, 이번에 이 혈당량 조절은 체온 조절 때랑 다르게 이렇게 자극을 정해놓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혈당량 조절 쪽은
혈당량을 높이기 위한 거랑 혈당량을 낮추기 위한 게 아예 경로가 달라. 사용하는 회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을 그냥 따로 해둘 거라서 위에 체온 조절할 때랑은 얘기가 살짝 다른 느낌이긴 할 텐데, 근본적으로 우리도 그래도 그런 얘기는 좀 해봐야 되겠지. 혈당량이 뭐예요? 네, 혈액 속의 당의 양이 혈당량입니다. 말 그대로 진짜 그냥 혈액 속에 있는 당의 양이거든. 근데 그럼 혈액 속에 그 혈당량이라고 하는 건 왜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왜 있어야 될까는 결국 이제 뭐냐면, 우리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한마디로 혈당량은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되니까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럼 왜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왜 너무 높아도 안 될까? 즉, 너무 높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 좀 더 쉬운, 너무 낮으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부터 얘기해 봅시다. 이쪽이 좀 더 생각하기 쉬우니까. 네, 저혈당 쇼크 같은 게 와요. 우리 그 혈당량이 너무 낮으면 저혈당 쇼크가 오거든? 실제로 저혈당 쇼크 되게 위험해요. 혈당이 너무 낮아서 말 그대로 쇼크가 오는 건데 그냥 사람이 픽픽 쓰러집니다. 근데 저혈당 쇼크가 왜 오는 거게? 왜 저혈당이면 쇼크가 올까? 네, 맞아요. 포도당은 세포호흡의 재료야. 그리고 모든 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에너지를 만들려면 포도당을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해야만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위에서 다루던 체온 조절 때도 포도당을 이용해서 세포호흡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때는 우리 요거 다룰 때는 그 열 에너지를 위주로 다뤘지만, 사실 이거 말고도 ATP도 같이 만들어져서 이건 이제 세포가 직접 써야 되는 에너지란 말이야. 뭐 우리가 운동해야 되는데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을 할 때도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것 자체도 다 ATP를 써야 되는 걸 거고, 이렇게 ATP, 즉 에너지를 써서 해야 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에너지를 써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하려면 세포호흡을 해야 되고, 세포호흡을 하려면 그 재료인 포도당이 있어야 돼. 근데 일반적으로는 세포들이 본인들이 필요한 포도당만큼은 본인들이 계속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좀 갑자기 포도당이 좀 많이 필요하다거나, 이렇게, 아니면 내가 갑자기 좀 포도당을, 내가 세포인데 어떤 세포가, 나라는 어떤 세포가 갑자기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야 되겠고, 뭐 내가 갖고 있던 포도당을 확 써버린 거야 다. 그럼 포도당이 당장 필요해지잖아. 그러면 어디서 포도당을 가져올 필요가 있겠죠. 그럴 때 가져올 수 있도록 혈액 속에는 어느 정도의 포도당량이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세포들이 포도당을 갖다가 계속 쓰기가 편하잖아. 이렇게 세포들에 대한 포도당 공급 때문에 혈당량은 어느 정도 너무 낮으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실제로 저혈당 쇼크라는 게 혈액 속에 당이 없으니까 세포들이 당 공급을 못 받아. 그래서 세포들이 자기 역할을 못 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막 심장박동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기고요. 뇌 활동에도 되게 큰 문제가 생기지.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기관, 이건 나중에 한번 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 텐데,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3대 기관이 근육하고, 근육은 어차피 근데 좀 기관이라기보다는 조직에 대한 얘기니까 얘는 좀 뺀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뇌하고 간이거든요. 얘네들이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이유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 두 개, 특히나 뇌하고 간 중에 뭐가 하나 멈추면 그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큰일이 생깁니다. 심장박동은 멈추면 바로 죽는 거지만 뇌하고 간이 멈추면 바로 죽진 또 않은데, 대신에 되게 치명적인 뭔가 손상이 오게 되지. 간이 간 중요하다라는 건 그래도 여기저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간이 이제 간의 기능에 대해서 나중에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겠지만 간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혈당량은 뭐 이런저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 세포호흡의 재료기 때문에 그걸 공급해주기 위해서 너무 낮으면 안 돼. 인데 그럼 좋다 이거야. 왜 그럼 너무 높으면 또 왜 안 될까? 필요한 재료만 그냥 많이 갖고 있으면 되잖아. 근데 왜 너무 높으면 왜 안 좋을까요? 응? 네, 당뇨병 같은 게 생기죠. 근데 왜, 그러니까 당뇨병은 사실, 당뇨병 자체는 사람한테, 어차피 당뇨병 여기 그 단원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거든요. 근데 당뇨병 자체는 사람한테 그렇게 크게 치명적으로 작용하진 않습니다. 근데 당뇨병이 다른 병을 가져오기가 너무 좋게 그 사람의 상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합병증이 생길 확률을 되게 높여주거든. 그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서 위험한 게 당뇨병이에요. 당뇨 그 자체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뇨병, 그러니까 혈당량이 왜 높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되게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포도당이 되게 많은 물인 거죠. 혈당량이 높은 혈액이라는 거는 포도당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물이거든. 그러면 쉽게 뭐 생각하면 되냐면 설탕이 되게 많이 들어있는 물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달달한 그런 물, 음료수 이런 거. 자, 여러분들 음료를 쏟았어. 거기를 바로 닦아주지 않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다가 어떻게 되죠? 엄청 끈적거리지. 그게 당분이 섞여 있는 물은 그 당분에 의해서 점성을, 그러니까 끈적거리게 되거든. 근데 혈액 속에 엄청 끈적거리는 혈액이 흘러다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 혈관에 뭐 안 좋은 물질에 쌓이게 되는 확률도 높아지겠지. 가서 들러붙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리고 혈관이 막힐 확률도 그래서 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량이 높게 되면 생기는 가장 흔한 합병증이 혈관이 막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심혈관계 질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뭐 있냐? 동맥류라든지 아니면 협심증이라든지 이런 그 심장이나 혈액과 관련된 질병이 되게 발병 확률이 높아집니다. 되게 간단해. 설탕물이 흘러다니니까 혈관이 너무 막히기가 좋아진다.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게 되게 치명적인 거지. 그래서 우린 혈당량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돼. 즉 이제 항상성을 유지를 해야 돼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항상성을 유지를 할 때 일단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이 뭐가 있었어요? 어차피 낮추는 호르몬 쪽인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만 얘기를 하고 그것만 하면 돼서,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의 명칭이 인슐린입니다. 이쪽에 그나마 우리 여기서 배우는 호르몬들 중에서 제일 여러분들한테 익숙할 만한 뭐 에피네프린의 다른 명칭의 아드레날린 정도를 제외하면 그래도 인슐린은 좀 들어봤잖아. 그치? 어디서든 들어봤을 호르몬이라서. 그래서 일단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애가 혈당량을 낮춰요. 혈당량을 낮추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 그냥 혈당량이 혈액 속 포도당 양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포도당이 아닌 걸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혈당량은 아니잖아 일단. 그래서 우리는 이 인슐린이 어떻게 하냐면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요.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꿉니다. 근데 문제가 인슐린은 호르몬이거든? 호르몬은 자기가 직접 뭘 하는 거야? 아니면 누구한테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야? 명령을 내리는 거라고 했지. 그러니까 인슐린이 직접 이 과정을 하는 건 아닐 거고, 그러면 누구한테 이 과정을 하라고 명령을 내릴 텐데 그 누구가 누구냐면 간입니다. 왜 간이냐? 아까 한 얘기야. 간이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거든. 자, 간이 에너지를 제일 많이 써. 그러면 간이 결국 포도당을 제일 많이 쓸 거란 얘기지. 그럼 간한테 저장해 놓으면 제일 좋겠네. 어차피 제가 제일 많이 쓸 건데.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우린 간에다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꿔서 저장하게 되어 있거든. 실제로 글리코젠은 물에 안 녹아요. 원래 이렇게 포도당 같은 이런 그 당류를 단당류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이런 단당류들은 물에 되게 잘 녹거든. 대표적으로 우리 과당 뭐 이런 거는 물에 되게 잘 녹는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과일에서 뽑아낸 당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우리가 에이드 같은 게 쉽게 만들어지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당은 대부분 물에 잘 녹는데, 걔네들 엄청 많이 뭉쳐놓은 걸 우리가 다당류라고 하는데, 다당류가 우리 지금 이거 글리코젠을 배우는 게 요게 일단 다당류고요. 요거 말고 우리가 좀 익숙하게 알만한 대표적인 다당류가 녹말이에요. 녹말이 뭐냐면 우리 밥에 들어있는 주성분이 녹말이지. 여러분들 그 밥을 물에 말면 그 많이 말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밥을 물에 말면 물이 어떻게 돼? 약간 뿌얘지지. 실제로 물이 뿌연 이유가 녹말이 물에 안 녹아서 그래. 녹말이 물에 녹지 않고 떠다니니까 그게 뿌연 상태로 우리 눈에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녹으면 원래 투명해져요. 실제로 진짜 녹으면 투명해진단 말이야. 뭐 우리 중학교 땐 그거 가지고 뭐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뭐 이런 식의 형태로 불렀었던 것도 뭐 기억이 나면 그냥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거고, 안 나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그 간에서 이 글리코젠으로 바꿔 저장하는 게 녹말이 물에 안 녹는 것처럼 글리코젠도 물에 안 녹아, 이 다당류들이. 그래서 물에 안 녹는 상태로 그냥 바꿔 놓는 겁니다. 그럼 적어도 혈액에 녹아서 혈액을 끈적거리게 만들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이제 그냥 간에서 저장해 놓는 거지. 이게 이제 기본적인 형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인슐린을 얘기하면 원래 이게 지금 기본이거든? 근데 여기다 이제 플러스로 이거는 사실 이제 외워야 되는 별개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저는 원래 이제 이거랑 일맥상통하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듣고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인슐린이 간한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라고 하면 이렇게 가서 명령을 내리면 간은 정확하게 뭘 하는 거냐면 본인이 가진 포도당을 전부 글리코젠으로 바꿔 저장을 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 간이 갖고 있는 포도당의 양이 어떻게 돼? 확 줄어들지. 그러면 간은 당장 포도당을 써야 되니까 포도당이 엄청 필요해지지. 그걸 어디서 끌어오겠어? 혈액에서 끌어오는 거지. 그러면서 이 간의 세포들의, 이 간세포의 이 포도당 흡수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혈액으로부터 이제 포도당을 뺏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하나의 그냥 과정이라고 전 보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문제에서 그 질문을 아예 대놓고 많이 해요. 인슐린의 기능으로 단순히 간한테서 포도당에서 글리코젠 바꾸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인슐린은 간세포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인슐린의 기능하면 이렇게 두 가지를 보통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하나라고 생각하지만 뭐 여러분들이 따로 외우시든 그냥 하나니까 뭐 같은 결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인슐린이 간한테 내리는 명령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명령은 하나지만 뭐 이렇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인슐린이 분비되는 곳이 어디야? 우리 위에 내분비계 하면서 호르몬 외웠던 데서 뭐라고 했었어? 이자라는 데서 분비가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이자에 대해서 좀 봐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이자를 보면요, 혹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간처럼 생겼네. 조금 더 이자처럼 생기게 해봅시다. 약간 꽈리고추 같이 생겼네요. 뭐가 됐든. 자, 이게 우리 이자라고 하는 건 소화기관에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아? 소화기관은 다 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입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예외긴 한데, 입은 이제 워낙에 소화기관으로서만 역할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역할이 있으니까 입은 좀 예외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위라고 부르지만 사실 위 뭐라고도 불러? 위장이라고 부르잖아. 그리고 위장 밑에 소장이 있는데 그 사이에 십이지장이라고 하는 또 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소장 밑에 대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소화기관들은 다 장자가 붙거든. 그래서 이자도 장이란 이름이 붙은 명칭이 있어요. 혹시 아는 분? 의사들은 이자란 표현보다 그쪽의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이 이름이 들어간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어요. 소설 원작의 영화가 있는 거지. 예, 췌장이 이자예요. 네. 그 췌장이라고 하는 게 이자거든.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겁니다. 췌장이 이제 그냥 이자의 다른 명칭이야. 똑같이 그냥 이자에 대해서 부르는 이름이, 얘가 소화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장자를 붙여서 췌장으로 부를 때도 있고 그냥 이자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 명칭을 다 쓰는데, 근데 이자는 보통 여기가 이제 바로 아까 얘기했던 위가 있고요. 여기 소장이 있으면 이 소장하고 위 사이를 연결하는 데를 우리가 십이지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십이지장으로 연결된 분비관을 갖고 있어서 일로 이제 이자액이라고 하는 소화액을 분비합니다. 이거는 나 앞에 이제 2단원 정리를 하면서 또 소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이자에 들어있는 이자액은 세 가지 영양소, 우리 3대 영양소라고 하는 탄단직, 이 세 가지 영양소에 대한 소화효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안 들어있는 소화효소 중에, 소화액 중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위액이 제일 중요하고, 위액 다음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보통 이 이자액입니다. 그래서 이자액은 저 소화효소 쪽도 되게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 분비관이 달려있는 소화효소 쪽과 아예 이 내분비샘으로서 작용하는 쪽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이쪽 소화효소 쪽으로 작용하는 쪽을 일반적으로 그냥 이자라고 부르고 따로 명칭을 붙이지 않는데, 반대쪽 이 내분비샘으로 작용하는 쪽에 대해서는 따로 명칭을 불러서 이자섬이라는 이름을 많이 붙여요. 왜 섬을 붙였는진
나도 진짜 도저히 모르겠긴 한데, 그러니까 차라리 셈이면 셈이든가 아니면 갑상선이니까 갑상선처럼 갑상선, 갑상샘. 갑상샘의 다른 이름이 갑상선이거든요. 그것처럼 이자선이라고 했으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튼 이자섬이라고 합니다. 원래 정확한 풀네임은 이자섬이 아니라 이자 랑게르한스 섬인데요. 랑게르한스 섬이라고 부르는데 이것까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이자섬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섬이라고 하면 그냥 이자 중에서 내분비샘 쪽, 그러니까 호르몬을 분비하는 쪽을 그냥 분리해서 따로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냥 이자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자섬은 이자섬 자체가 두 종류의 세포로 구분해서 또 불러줍니다. 이자섬 안에서도. 그래서 이자섬 안에서 두 종류로 구분을 해서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인슐린을 분비하는 쪽의 세포들을 베타세포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건 그냥 약간 알아두면 나름 나중에 조금씩 쓸모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그냥 그런 내용인데, 그 여러분 그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원래 그냥 단순히 알파벳이잖아. 그쵸? 저거 알파벳이잖아. A의 알파벳, 그러니까 A고 B고 그렇단 말이야, 알파 베타 자체가. 근데 쟤네들은 원래 우리가 흔하게 쓰는 알파벳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쟤네들은 그 자체로 내장된 의미가 있습니다. 알파에는 혹시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지 알아? 우리가 알파를 주로 쓸 때와 베타를 주로 쓸 때가 아예 다르거든. 알파 자체가 플러스 알파로 주로 쓰이고요. 베타 자체가 마이너스 베타로 주로 쓰입니다. 왜냐면 베타 자체를 우린 마이너스의 의미, 알파 자체를 플러스의 의미를 넣고 사용하거든. 이거 그냥 알아두면 여기저기 쓸 때 되게 많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방사선 중에서도 알파선 하면은 양성자 쪽이랑 관련되어 있고요. 베타선 하면은 전자 쪽이랑 관련되어 있고요. 알파 입자 하면은 양성자고요. 베타 입자 하면 전자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알파 하면 플러스, 베타 하면 마이너스, 다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원래 알파를 플러스적인 의미를 우리가 내포해서 써요. 알파 자체를. 베타 자체를 마이너스에서 쓰고, 마이너스라는 의미를 내포해서 쓰고. 그러니까 베타세포라고 이름을 지은 게 괜히 그냥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 베타세포에선 인슐린이 나오고 얘가 어떻게 할 거니까? 혈당량을 낮추니까. 그래서 베타세포라고 이름을 지은 거고요. 그럼 반대쪽은 이름이 뭐겠어? 알파세포. 그리고 그 알파세포에선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면서, 그리고 그러라고 명령을 내리는 건 똑같이 간한테 명령을 내려서 간한테 저장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라고 명령을 내리는 호르몬인 글루카곤. 좀 헷갈릴만 하니까 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글루카곤이라고 하는 호르몬, 이건 이미 우리가 외웠었잖아. 그래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알파세포에서 나옵니다. 얘는 뭐야? 혈당량을 높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세포에서 나온다. 이런 느낌인 거지. 그리고 이 이자섬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이 분비돼서 어쩌고저쩌고,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이 분비돼서 어쩌고저쩌고 라는 이야기로 이어지는 요 앞의 내용은 결국은 얘도 이자섬의 베타세포든 이자섬의 알파세포든 간내 시상하부의 명령을 받아서 분비를 해야 될 텐데, 우린 이 베타세포, 알파세포를 밖에서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실제로 간내 시상하부에서 이자 쪽으로 연결된 교감신경을 보면 이 이자섬 쪽에 연결된 교감신경에 아예 부교감이 연결된 부분에 있는 세포들은 전부 다 인슐린만 분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교감신경이 연결된 쪽으로 분포되어 있는 세포들은 아예 전부 다 글루카곤만 분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인슐린을 분비하고,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글루카곤을 분비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혈당량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명령 체계까지 이렇게 쓱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혈당량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 하나거든? 그래서 좋은데 혈당량을 높이는 호르몬은 글루카곤 하나가 아니에요. 일단 메이저로 쓰이는 호르몬이 하나 더 있어. 혈당량 높이는 호르몬 뭐가 있게?
우리가 외운 것 중에 있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어떤 거? 당질코르티코이드 맞아요. 근데 당코코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거야. 그건 메이저가 아닙니다. 앞에 체온 조절에 쓰였던 호르몬입니다. 에피네프린. 그래서 에피네프린이 여기에 또 와서 또 뭘 합니다. 에피네프린은 어디서 나오고? 부신 속죄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분비 경로는 똑같아. 그리고 얘는 어디 연결되어 있고? 똑같이 교감신경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교감신경 흥분하면 부신 속죄를 자극해서 에피네프린 나오면 얘 뭐 하냐? 똑같이 글리코젠 포도당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혈당량을 높여요. 근데 애초에 우리 에피네프린 위에서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에피네프린은 원래 체온을 상승시키는 호르몬 아니고요. 혈당량 높이는 호르몬 아닙니다. 무슨 호르몬이야? 흥분 호르몬이야. 그러니까 흥분 상태가 됐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체온 높아져야 되겠지. 혈당량 높아져야 되겠지. 왜? 에너지 많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얘는 여기저기 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호르몬이에요. 원래. 그렇겠지. 애초에 하는 역할 자체가 흥분 호르몬이라는 그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여기저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이 에피네프린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하는 과정을 촉진시킨다라고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글루카곤이랑 똑같이 그러라고 명령을 내린다라고 봐도 되고, 어차피 뭐 이걸 구분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혈당량 조절의 기본은 이게 딱 끝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좀 더 추가해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기관 단계로 따지면 간이 들어가야 되고 간 얘기밖에 할 게 없어. 원래 인슐린의 표적기관 간이고요. 글루카곤의 표적기관 간이고요. 에피네프린의 표적기관 이건 좀 얘기가 다르니까 이건 패스하고, 에피네프린의 표적기관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표적기관으로 얘기를 하면 간인데 기관이 아닌 표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아니란 소리는 세포거나 뭐 조직이거나 뭐 이렇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이 인슐린이나 글루카곤이 간 말고도 표적으로 삼는 세포들이 있는데, 조직이 있는데, 걔네들도 왜 표적으로 삼을 거냐면 간이 표적이었던 것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면 표적으로 삼을 만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얘기를 했던, 우리 몸에서 에너지 제일 많이 쓰는 게 뇌, 간, 근육인데 근육은 기관이 아니니까 잠깐 빼두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기관 얘기할 땐 간 얘기밖에 못하지만 조직까지 얘기하면 근육도 들어가요. 실제로 우리 근육에는 그래서 근육세포들은 글리코젠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에 의해서 포도당 흡수율이 높아지는 건 근육세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렇게가 일단 기본이 되고요. 이게 혈당량 조절의 기본이고, 여기다 이제 플러스, 이제 혈당량 조절을 서브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호르몬이 하나 있어. 그게 당질코르티코이드예요. 그냥 줄여서 당코코라고 얘기할게요. 다 적기 너무 귀찮으니까. 근데 우리 이제 이 당코코랑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를 얘기를 하려면 얘네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면, 제가 호르몬 그 프린트 시험, 여러분들 시험 볼 때 호르몬 설명을 보면요, 단백질과 지방이 주성분이라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할 때는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얘기를 했잖아. 그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호르몬들은 다 단백질로 되어 있고, 지방이 들어있는 호르몬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지방이 들어있는 호르몬은 굉장히 드문데, 왜냐면 지방은 사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체구성 지방은 대부분 그 인지질이나 중성지방 이런 형태거든. 뭐 이걸 다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이런 형태야. 중성지방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지방 기름 덩어리입니다. 살덩어리. 그래서 이런 중성지방이나 인지질 이런 게 주인데, 이거 말고 지방의 한 종류 중에 스테로이드라는 게 있어요. 이 스테로이드라고 하는 지방은 우리 몸을 재구성하긴 하는데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아요. 되게 적은 양만 들어있는데, 근데 이 스테로이드가 호르몬을 이루는 재료예요. 그리고
이 스테로이드로 되어 있는 호르몬들이 딱 몇 가지만 있는 거고, 그런 호르몬들을 우린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운동하는 사람들은 알 텐데. 그 왜 운동하는 사람들 로이드라고 하는 뭐 약물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그거 다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이에요. 걔네들이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을 먹으면 근육이 빨리 커요. 왜? 스테로이드가 남성 호르몬의 재료거든. 테스토스테론의 재료거든. 그래서 테스토스테론을 많이 만들게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의,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을 직접 뭐 먹는 거기도 하지. 그런 게 그 스테로이드 계열 호르몬들이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호르몬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지방 구성 비율이 되게 높아. 물론 단백질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요 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부르는 얘네들도 스테로이드 계열 호르몬입니다. 얘네들을 제일 흔하게 쓰는 좀 여러분들 그래도 이것도 잘 못 들어봤을 것 같긴 한데 코티솔 내지는 코르티졸 이런 식으로 불러주기도 해요. 코르티코이드 계열 호르몬들을. 뭐 못 들어본 것 같으니까 뭐 아무튼. 근데 무기질 코르티코이드는 그 제가 수업할 때는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요즘은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자체를 아예 안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다루는 경우 자체가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 안 가르치게 됐어. 그냥 대부분. 사실 원래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뺄 거면 그러니까 무코코 뺄 거면 알도스테론 뺄 거면 원래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같이 빼야 되는 게 맞는데 왜 하나는 빼고 하나는 넣어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실제로는 빠졌어요. 근데 너무 많은 선생님들이 가르쳐 아직도. 그래서 그냥 같이 넣어 놓는 거고. 그럼 얘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일단 혈당량 조절은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올 일이 거의 없고 이 안에서 최대한 다 해결을 해. 단지 지금 이 과정을 하다 보면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만 가지고는 절대로 혈당량을 높일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글리코젠이 없으면. 자, 글리코젠은 어떻게 만드는 거야? 포도당을 바꿔서 저장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몸에 글리코젠이 없으면 이 두 개 백날 나와도 혈당량 올라가 안 올라가? 안 올라가요. 결국 이들이 하는 역할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라고 명령을 내리는 게 전부기 때문에 글리코젠은 우리가 저장하는 형태라서 저장이라고 하는 건 뭐야? 계속 꺼내만 쓰다 보면 언젠가는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실제로 글리코젠이 다 떨어지게 되면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만으로는 혈당량 조절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때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의 역할은 뭐냐? 얘는 세포들로 하여금 가지고 있는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전환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쉽게 뭐야? 살 빠지는 호르몬이죠. 얘가 이제 다이어트 호르몬이다. 실제로 이 정확한 반대작용을 해요. 우리 몸에 포도당 양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글리코젠으로 바꿔 저장을 했는데 간에 글리코젠을 다 채우고도 남을 정도로 포도당이 많잖아? 그럼 우리는 그걸 지방으로 바꿔 저장하거든요. 그걸 흔히 이제 요즘 왜 비만 클리닉 해가지고 비만과 관련된 거 여기저기 많이 나오니까 거기 의사들이 쓰는 표현으로는 아예 비만 호르몬이라고 쓰더라고. 그 호르몬의 명칭을. 그 호르몬과 정확하게 반대 역할을 하는 거지. 당질 코르티코이드. 얘가 단백질과 지방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당량을 높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혈당량 조절하라고 있는 호르몬은 아니고 그냥 혈당량 조절은 이 위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글리코젠이 다 떨어지면 그래도 포도당은 필요하니까 그때 나오는 게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린 덮어놓고 탄수화물을 하나도 안 먹는 상태로 계속 운동을 하거나 계속 ATP 소모를 하면 단백질과 지방이 당질 코르티코이드에 의해서 계속 포도당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손실을 막기 위해서, 우리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막 프로틴 먹고 하는 거지. 단백질이 계속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버리니까. 그런 건데 이제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는 어디서 나왔었냐면 부신 겉질에서 나왔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이 체온 조절할 때 한번 잠깐 얘기했었던 포인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 호르몬 앞에 이 간내시상하부와 이 호르몬 사이의 경로를 볼 때 뇌하수체 전엽이 관여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봐봐라 라는 얘기를 했었죠. 왜? 뇌하수체 전엽이 관여하지 않는다면 신경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니까. 근데 얘는 뇌하수체 전엽이 관여를 하겠죠. 왜? 뇌하수체 전엽에서 뭐 나오니까. ACTH,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뇌하수체 전엽이 관여를 하고요. 전엽 이 정도로만 적을게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ACTH가 나와서 부신거칠을 자극해서 다음 호르몬이 나오게 만듭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맞겠지? 그래서 얘가 이제 그 부신거칠 자극 호르몬을 통해서 부신거칠을 자극해서 이렇게 나오게 만드는데, 그럼 얘는 이 앞에도 뭘 거냐면 호르몬일 겁니다. 신경이 아예 관여하지 않아요. 뇌하수체 전엽이 끼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구분해 주자고 하는 거야. 뇌하수체 전엽이 끼어 있으면 신경에 관여할 요소가 없고, 뇌하수체 전엽이 안 끼어 있으면 무조건 신경에 의해서 자극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호르몬인데 명칭은 몰라도 됩니다. 뭐 플레임은 우리 대충 예상해 볼 수 있겠지. 부신, 거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아예 몰라도 돼요. 그냥 호르몬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호르몬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게 신경이 관여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걸 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해됨? 그래서 이렇게 하면 혈당량 조절이 완전히 또 끝. 아이고, 내 힘들다. 그치? 이제 삼투압 조절밖에 안 남았어. 조절 하나당 내용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편이니까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다행인 점이 하나 있다면 삼투압 조절은 진짜 간단합니다. 삼투압 조절은 얼마나 간단하냐면, 애초에 삼투압 조절 이 뭔지 얘기하기보다 호르몬부터 얘기를 해보면 얘는 그냥 아예 항인효 호르몬 혼자 다 해요. 원래 예전 같으면 여기다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얘기까지 했어야겠지만 지금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얘기를 아예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인효 호르몬밖에 관여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ADH 말고는 관여하는 호르몬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경로 자체가 엄청나게 간단해. 그래서 쟤는 이제 호르몬 자체, 그러니까 이 조절 자체는 편한데, 일단 삼투압에 대한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되겠지. 삼투압 뭡니까? 원래는 이걸 이제 자세히 얘기하려고 그러면 되게 복잡해져요.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에 진로 과목으로 뭘 선택을 할지 모르겠으나, 내년에 할 진로 과목으로 뭘 선택할지 모르겠으나, 화투에서는 이 삼투압으로 계산을 하고 별짓걸 다 하고요. 생투에서는 이 삼투압을 가지고 실험도 하고 좀 별짓거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삼투라고 하는 게 깊게 얘기하려고 하면 얘기할 게 정말 많은, 이 삼투 하나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복잡한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우린 아예 단순하게 농도랑 이퀄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약간 조심해 줘야 되는 게, 그냥 농도라고 생각해버리면 포도당 농도일 수도 있는 거잖아. 포도당이 얼만큼 진한가. 우리 농도라고 하는 게 뭐야? 진하고 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얼만큼 진하고 포도당이 얼만큼 연하냐의 얘기도 농도잖아. 근데 그건 이제 혈당량이고. 그래서 삼투압, 여기서 얘기하는 농도는 짜고 싱거운 겁니다. 이걸 가장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우리 몸의 무기염류 농도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긴 맞거든. 근데 이렇게까지 몰라도 되니까 그냥 짜고 싱거운 거 이렇게 받아들여도 아무 문제 없어요. 뭐 아니면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 가보면은, 이게 뭐 사실 유식한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유식하게 가보면 나트륨 농도 정도로 기억하면 좋겠네요. 우리가 흔히 이제 짜고 싱거운 거 표현할 때 나트륨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 짠 음식은 나트륨이 많다. 뭐 그래서 나트륨 많이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나트륨이 이제 요 삼투압과 관련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짜고 싱거운 거, 그게 이제 요 삼투압이 되는데, 그래서 농도라고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삼투압 조절 경로는 정말 간단해요. 그래서 경로를 빠르게 그냥 정리를 할게요. 간내 시상하부가 뇌하수체 후엽
얘가 어디부터는 저 영상 안에 안 들어가거든. 여기 밑으로 내릴게. 그래서 ADH 분비. 경우사실은 이게 끝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 ADH가 항이뇨 호르몬 자체가 이거는 간단하게 저번에 설명했었잖아. 뭐였냐면 항이뇨 오줌을 막는 호르몬이어가지고 오줌으로 나가려는 물을 다시 몸으로 빼앗아 온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뭐였냐면 우리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하는데 이 콩팥의 수분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오줌으로 나가려던 물을 오줌으로 못 나가게 몸으로 다시 끌고 오는 재흡수를 하는 역할을 해. 정확하게는 재흡수를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저 ADH고 끝이에요. 삼투압 조절은 경로가 저렇게 끝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잠깐 했었냐면 삼투압 조절은 이게 진짜 끝이라서 저것만 외우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경로로서 외워야 되는 건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칠판에 있는 이것만 제대로 외우면 일단 돼요. 근데 한동안 수능에서 계속 삼투압 조절 문제만 나왔던 이유가 이제 뭐냐 쪽으로 넘어가 보면 이 ADH와 관련해서 할 만한 얘기가 꽤 많은데 왜 꽤 많냐면 ADH는 삼투압 조절하라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냥 삼투압 조절이 전부예요. 근데 보통 이제 요즘은 아예 대놓고 표현을 그렇게 바꿔주긴 했는데 이 삼투압을 혈장 삼투압 조절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혈장 삼투압이라는 게 뭐냐부터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혈장이 뭐예요? 혈장이 뭐게? 일단 표현만 들어봤을 땐 혈자가 들어가니까 어디에 있는 거겠어? 혈액, 그쵸? 피 안에 들어있는 거겠죠? 혈장은 일단 피 안에 들어있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피 안에 들어있는 물을 얘기합니다. 그냥 그게 혈장이에요. 우리 혈액은 뭐와 뭐로 나뉘냐면 혈액은 혈구와 혈장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혈액 속의 액체 부분은 혈장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혈액 안에는 무수한 세포들이 떠다니는데 그런 세포들 이런 애들을 혈구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우리 혈구 안에 들어가는 게 뭐 적혈구, 백혈구 이런 혈구들이 다 들어가는 거지. 우리 혈액은 이렇게 혈구와 혈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 혈장 쪽 이게 이제 혈액의 물 쪽이니까 이 혈액의 물의 삼투압 얘가 이제 우리의 주제, 얘기 주제 요 조절, 항상성 조절의 핵심이 되는 거지. 왜냐면 세포 삼투압은 어차피 알아서 조절됩니다. 세포 삼투압 쪽이 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세포 삼투압은 알아서 조절이 돼서 밖에 있는 혈장 삼투압이 잘 조절이 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혈장 삼투압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혈장 삼투압이 제대로 조절되지 않으면 우리 신경계가 일을 제대로 못하겠죠. 원래 신경계 나트륨 펌프, 그렇죠? 나트륨 칼륨 펌프를 이용해서 막 어쩌고 해야 되는데 그 나트륨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 혈장의 삼투압이 잘 조절되는 게 혈장이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게 잘 조절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 혈장 삼투압을 이 ADH라고 하는 호르몬은 혈장 삼투압이 어떨 때 나오겠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짤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싱거울 때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짤 때 나와야 됩니다. 왜? 뭐라고 했어?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하는 걸 촉진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가려던 물을 못 나가게 막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몸이 어떻다는 얘기야. 짜니까 물을 못 나가게 막겠지. 조금이라도 싱겁게 하려고. 내 몸이 너무 싱거우면 반대로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지. 그러면 ADH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몸이 짤 때, 즉 혈장 삼투압이 높을 때 혈장 삼투압이 증가하면 그 결과적으로 ADH 분비가 촉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 그래프 해석 자체의 직접적인 연습은 나중에 할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꼭 기억하고 지나갔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그래프는 여러분들은 잘 읽는 게 습관화가 안 돼 있을 거야. 왜? 수학 문제들은 어차피 X축, Y축 하나도 안 중요하니까. 근데 원래 그래프를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X축이 뭐고 Y축이 뭔지입니다. 수학에서는 저게 그냥 X, Y로 끝나니까 그렇지 수학을 제외한 모든 다른 영역에서는 저 그래프에 X축에 뭔가 적혀 있고 Y축에 뭔가 적혀 있어요. 사실 수학적인 영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X축의 뭐 속도, Y축의 뭐 이런 거 X축의 시간, Y축의 거리 뭐 이러면
시간 거리 그래프면 속도 그래프 뭐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 뭐 이게 수학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물리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 x축, y축이 뭔지 되게 항상 중요한데 여기 우리 요 단원을 하면서 그래프 해석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우리가 그래프를 그렇게 해석해 왔는데 이렇게 표현해 본 적이 처음일 수 있어요. 뭐냐? 항상 x축은 원인입니다. y축이 결과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여러분들 원래 그렇게 배웠어. 너네 함수 처음 배울 때 함수의 정의를 보면 정의역, 공역, 치역 이런 표현 배웠던 거 기억해요? 그렇죠? 우리 정의역은 주로 x,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입하게 되는 값들인 거지 보통. 그래서 이 정의역을 대입했을 때 결과값으로 얻어내게 되는 게 보통 다 뭐야? 그 결과값의 모든 범위에 해당되는 게 공역이고 그 중에서 정확하게 맞나? 맞지? 공역이 범위가 아니라 결과값인가? 아, 최악의 결과가 맞지? 그러니까 공역이 전체 범위가 되는 거고 정의역을 우리가 대입해서 얻을 수 있는 실제 값들을 나열하면 그게 치역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봤었는데 뭐가 됐든 결과가 되는 이쪽 값들이 보통 y, 우리가 대입하게 되는 건 x였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함수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y는 4x 이렇게 x에 관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 y는 어쩌고의 형태로 정리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우리 그 어느 분야에서든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x축을 원인, y축을 결과로 잡아야만 해요. 이걸 헷갈리는 순간 틀립니다. 여기 이쪽 파트는.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자, 일단 ADH가 분비가 돼.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혈장 삼투압은 어떻게 되겠어요? ADH가 분비가 돼. 그럼 혈장 삼투압 어떻게 돼? 따져줘야 되겠죠. 혈장 삼투압 조절하라고 나온 건데. 봐봐. 자, 그래프를 그릴 때 혈장 삼투압을 X축에 놓고 ADH Y축에 놓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그래프예요?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1차 함수 내지는 뭐 이렇게 올라가는 2차 함수 뭐 이런 게 나오겠죠. 뭐 로그 함수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나? 지수 함수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겠구나. 뭐 굳이 얘기하자면. 아무튼 그런 형태를 갖게 될 텐데 반대로 ADH가 X축에 오고 혈장 삼투압이 Y축에 오면 반비례가 맞는 거죠. 해석이 아예 달라진다고. 그래프 형태가 달라져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물론 이건 잘못된 얘기네. 혈장 삼투압을 가지고 오는 얘기를 잘 안 하긴 하는데 근데 이제 얘가 아니라 여기 딸려오는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ADH 원래 이거 혈장 삼투압 조절하고 있는 호르몬이긴 한데 혈장 삼투압을 조절하는 과정에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일단 제일 단순하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먼저 따져보면, 자, 오줌 삼투압은 어떻게 되게? 자, 오줌의 삼투압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오줌이 짜요, 싱거워요? 내가 ADH를 분비하게 되면 오줌이 짜겠죠. 왜? 오줌으로 나가려던 물을 내가 몸으로 가져왔잖아. 그럼 오줌 입장에선 뭐야? 물을 뺏긴 거잖아. 오줌 입장에서 물이 부족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오줌이 짜요. 그래서 오줌 삼투압 증가라고 하는 결과를 또 얻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도 안 중요하겠지. 오줌이 짠지 싱거운지 우리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일단 얘기해 볼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 또 오줌의 양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줌 안에 노폐물이 얼만큼 있고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결국 그냥 전체적인 오줌 양 자체가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왜? 오줌한테서 오줌 양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물의 양이에요. 근데 그 물을 우리가 뺏어왔으니까 오줌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거지. 그렇죠? 이 둘은 좀 안 중요하니까 상관없는데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럼 혈액량은 어떻게 될까? 늘어나요. 이건 중요하겠지. 되게 중요한 문제죠. 우리 몸의 혈액량 자체가 늘어나는 거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혈액량이 늘어나요. 그리고 혈액량이 늘어나면서 혈압이 어떻게 되게? 높아지죠. 왜? 혈관 안에 흘러다니는 혈액이 늘어났잖아. 그러면 혈관들이 받게 되는 압력이 높아지는 거지. 혈압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짜게 먹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짜게 먹으면 혈장삼투압 증가하고 그러면 ADH 분비량이 증가하잖아? 그럼 혈압이 높아집니다.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거지 그렇게. 요 분비 작용 과정 자체가 고장이 나면 내가 평소에 너무 계속 짜게 먹어서 ADH 그 농도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완전히 몸이 고장나서 고혈압에 걸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럴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뭐 일단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포인트인데 위에 두 개는 안 중요하니까 상관없지만 이 밑에 두 개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ADH가 얘네 둘까지 조절하는 것처럼 작용을 해요. 무슨 얘기냐? ADH가 분비되는 원인이 혈장삼투압이 높을 때만 ADH가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 혈액량이 모자라도 ADH가 나오고요. 혈압이 낮아도 ADH가 나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혈장삼투압에 완벽하게 동일해. 지금 혈장의 농도, 그러니까 이 혈장이 짠 정도가 이 혈장삼투압이 완벽하게 동일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정상인이고 한 사람은 저혈압 환자야. 그러면 둘 중에 누가 혈중 ADH 농도가 높을까? 저혈압 환자.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혈압이 낮으면 ADH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이게 같이 흘러가거든? 그래서 근데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혈장삼투압 감소는 그래서 여기서 빼줄 거예요. 왜냐면 이거 혈장삼투압 감소시켜도 그렇게 막 잘 감소돼서 막 그러진 않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체온도 그렇고 다 그런데 체온으로 얘기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 체온으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한 명이 40도였어. 한 명이 35도였어. 그래서 이 둘이 한 명은 체온이 지금 40도여서 너무 고온이었고 한 명은 35도였어. 너무 저온이었어. 얘네들의 간내 시상하부가 작동을 해갖고 40도였던 애들 체온을 어떻게 하겠어? 내려와야 되겠죠. 체온을 내리겠지. 그리고 35도였던 애는 어떻게 해? 체온을 올려야 되겠지. 그러면 35도였던 애의 체온이 40도인의 체온보다 높아질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겠지. 끽해봐야 둘 다 37도에서 만나거나 애지간하면 37도까지 조절하기는 힘들 테니까 40도였던 애는 한 38도, 37점 몇 도 이렇게 떨어질 거고 35도였던 애는 올려봤자 36점 몇 도 이렇게 올리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원래 높았던 애는 조절 결과 낮아지긴 하는데 그게 전에 비해서 낮아지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해서는 여전히 높아. 그러니까 사람 대 사람 비교해서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체온 조절 결과가 체온이 낮아졌다 이게 사람 대 사람 비교해서는 의미가 없어. 그 사람의 상태, 시간이 지나면서 비교는 의미가 있어도. 그래서 이걸 이제 사람 대 사람 비교를 하게 되면 혈장삼투압이 낮아졌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니까. 근데 혈액량이나 혈압 같은 경우는 사이드에서 따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로는 진짜 그런 그래프가 성립합니다. X축이 혈액량일 때 Y축이 ADH면 반비례하고요. X축이 ADH일 때 Y축이 혈액량이면 비례해요. 그래프가 아예 달라집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원래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 수학적으로 어때? 원래 수학적으로는 X축, Y축 바꾼다고 하더라도 Y는 X 그래프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런 형태가 아니라고. 아예 그래프가 비례, 반비례 관계 자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혈액량을 여기다 놓고 X축이 혈액량이고 Y축이 ADH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요. 반대로 X축이 ADH고 Y축이 혈액량일 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예 달라요. 아예.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네, 여러분이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는 일단 이걸 외우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기다가 여기저기 응용해서 써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그 혈장삼투압 조절이라는 포인트에서 분비 경로가 이렇게 된다라는 걸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ADH 분비를 촉진시키는 요소 자체가 혈장삼투압이 증가하거나 혈액량이 줄어들거나 혈압이 감소했을 때라는 얘기.
그리고 ADH 분비가 촉진된 그 결과는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높아지고 오줌량이 감소하고 오줌 삼투압이 증가하고를 다 외워야 된다는 거지. 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이게 이제 ADH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까지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내용은 당뇨병 얘기밖에 없어요. 당뇨 얘기만 하고 끝내면 되는데, 당뇨 얘기는 이미 우리 아까 얼추 다 했다시피 그냥 혈당량 조절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는 다 얘기가 얼추 됐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너무 높은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래 우리 몸은 우리 오줌 속에는 포도당이 전혀 들어있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 포도당이라고 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몸 입장에서 그냥 세포들 입장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왜? 다 언젠가 쓸 에너지잖아. 그러니까 지방으로 바꿔서라도 저장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포도당은 무조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그래서 절대로 오줌으로 내보내지 않아. 그래서 우리 소변을 만드는, 그러니까 신장 콩팥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원래 처음에 오줌을 처음 걸러내서 만들 때 우리가 그 여과만 거친, 그러니까 제일 처음 걸러내서 만든 상태를 원료라고 하는데, 원료에는 엄청나게 많은 포도당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100% 다 억지로라도 몸으로 다시 다 끌어올려요. 재흡수를 해요. 우리가 그 나트륨 칼륨 펌프 같은 그런 능동 수송 과정을 통해서 ATP를 써서라도 그 포도당을 다시 몸으로 다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오줌 속에 전혀 단 하나의 포도당도 들어있지 않게 만들거든. 그래서 원래 우리 오줌에는 포도당이 안 들어있어야 돼. 근데 그거는 애초에 그 시스템 자체는 어떻게 맞춰져 있냐면 우리 몸의 혈당량이 일정하다라는 전제 조건 안에 만들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혈당량이 원래 우리 그 정상 수치보다 한참 높은 상태면 콩팥 입장에서도 당황하겠지. ATP 써갖고 다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려도 끝나지가 않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시간 다 지나갔고 그냥 새어나가버리는 포도당이 생기겠지. 그게 당뇨병입니다. 그냥 오줌 속에 포도당이 들어있다는 건 딱 그냥 그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뇨병은 오줌에 당이 들어있는 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냥 오줌이 달달하고 맑았지.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건.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이 사람의 혈당량 조절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혈당량이 항상성 유지가 안 되고 되게 높은 상태겠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확인 결과 뭐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협심증이나 이런 거, 그런 쪽에 병과 연결될 확률이 높겠구나, 그런 병에 쉽게 걸릴 수 있겠구나가 되는 게 당뇨병에 대한 기본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당뇨병이 왜 걸리냐인데, 단순해. 인슐린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원래 혈당량을 낮춰야 되는 인슐린이 제대로 일을 못하거나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거나. 그래서 우린 당뇨병의 종류를 방금 얘기한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하나는 인슐린이 작동을 못하는 경우. 그래서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런 거를 1형 당뇨병이라고 부르거든. 이게 제일 흔한 형태의 당뇨병입니다. 이 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죽을 때까지 별로 큰 문제 없이 살아요. 왜냐면 인슐린을 분비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돼, 그냥. 대신 인슐린 주사를 계속 꾸준히 맞아야 된다는 문제만 있을 뿐인 거지,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내가 인슐린을 못 만들어서 문제인 거지, 인슐린 주사 맞으면 조절해 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 관리만 잘하면 크게 문제 없이 계속 쭉쭉 잘, 그 협심증 뭐 이런 그 다른 병이 걸릴 확률도 그렇게 높지 않은 게 기본적인 1형형 당뇨병의 형태입니다. 인슐린 주사 제때 맞으면 되니까. 근데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슐린 주사가. 왜냐면 2형 당뇨병은 뭐냐, 인슐린은 멀쩡해, 인슐린도 잘 나와, 아주 많이 나와, 잘 나오는데 간에 문제가 생겨서 간이 인슐린의 명령을 못 받아. 그러니까 원래 간이 인슐린의 명령을 받아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바꿔야 되는데 인슐린의 명령을 받는 곳이 고장나 버린 거야. 그래서 간이 고장난 거지, 정확하게. 그래서 혈당량 조절이 안 일어나. 그럼 이건 인슐린 주사 100날 맞아봤자 어떻게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형 당뇨병 쪽은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지.
그래서 이쪽은 인슐린 주사가 아예 소용이 없는 쪽이다. 방금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결국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을 얘기할 때 인슐린 주사가 의미가 있냐 없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거든. 원인이 어디에 있냐랑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슐린 주사가 영향이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로 뭐 상태 유지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가 의미가 있냐 없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그 당뇨병 중에서 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선천적인 경우가 많아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인슐린을 만드는 이자의 기능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는 경우 선천성인 경우가 많고 보통 후천적인 당뇨병은 2형 쪽이 좀 더 많습니다. 간이 고장나는 경우. 간이 고장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 실제로 달게 먹으면 당뇨병에 걸린다고 하는데 맞긴 맞아요. 너네 그거 알아? 소주 먹는 것보다 막 콜라 먹는 게 건강에 더 나빠요. 실제로 콜라랑 소주는 간에 비슷한 정도의 부담을 걸어요. 소주 같은 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되게 건강에 나쁜 걸로 인식할 수 있지만 콜라가 실제로 그만큼 건강에 나쁩니다. 그래서 제로 콜라 이런 거 드십시오. 웬만하면. 진짜 차이가 되게 커요. 제로 콜라냐 그냥 콜라를 먹냐는 되게 큰데 왜냐면 실제로 콜라를 먹으면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혈당량 증가량이 엄청 높거든. 뭐 요즘 그거 가지고 막 뭐라 그래 혈당 스파이크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를 하고 막 그 여기저기 정보 채널에서도 많이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실제로 혈당량이 갑자기 확 높아지면서 그걸 결국 혈당량을 낮춰야 되는 역할은 누가 하는 거야? 간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간에 엄청나게 크게 부담이 걸려요. 술 마신 거랑 똑같아. 그래서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콜라 같은 거나 이런 음료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좋아하신다면 웬만하면 요즘 뭐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제로들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드시는 게 낫습니다. 살이 찌고 안 찌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실제로 너네 간이 건강하면 간이 건강한 만큼 오래 살 수 있어요. 너희 수명은 그냥 간이 결정한다고 봐도 돼. 물론 뇌의 수명은 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지만 뭐 그건 뭐 별개의 얘기니까 따로 빼고 너네 그 육체의 수명은 기본적으로 간이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간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간을 너무 혹사시켜서 보통 2형 당뇨병이 생기니까 2형 당뇨병은 후천성 당뇨병인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단 걸 너무 많이 먹는 것보다 술 너무 많이 먹어도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거지. 간을 혹사시키면 당뇨병에 걸릴 수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서 끝. 이렇게 하면 음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 안 했네. 시간 3분 있는데 그냥 하고 끝냅시다. 뭐 괜히 다음 주에 조금 남겨놨다가 다음 주에 하는 것보다. 이것만 얼른 하고 할게. 미안. 얼른 하고 합시다. 얼른 하고 갑시다. 자, 우리 음성 피드백 얘기만 사실상 하면 되는데 그 우리 호르몬 조절 방식이 음성 피드백이 있고 양성 피드백이 있고 기량작용이 있는데 기량 얘기는 이미 우리가 했었다. 기량작용 얘기는 이미 했었어요. 언제 얘기했었냐면 교감부교감 얘기하면서 교감부교감의 작동 방식이 어떤 식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이해해달라고 했냐면 둘이 평소에 약간 비슷하게 일을 하고 있다가 교감이 필요해지면 교감이 그 활동 전이가 확 늘어나. 그럼 부교감이 확 줄어들어. 그래서 얘네 둘의 일의 총량이 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해주면 편하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 같은 양을 꼭 합쳐서 한 100을 일을 하고 있었으면 처음에 50, 50 이렇게 해갖고 그냥 그런 상태로 있다가 얘가 교감이 필요해진 상태가 되면 교감의 활동이 한 80, 90 이렇게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부교감을 한 20, 10 이렇게까지 줄이는 거지. 그렇게 해서 교감에 필요한 어떤 그 상태를 얻었다가 반대로 이제 교감의 상태가 필요가 없어지면 다시 부교감의 활동을 한 50까지 올리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교감의 활동이 50까지 떨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기량작용인데 그래서 교감, 부교감과 관련된 건 전부 다 기량작용입니다. 우리 호르몬 중에서. 대표적으로 인슐린 글루카곤 기량작용이겠지. 왜? 교감, 부교감이랑 관련되어 있잖아. 에피네프린 기량작용이겠지. 왜? 교감, 부교감은 관련되어 있으니까. 물론 부교감은 관련이 없지만 일단 교감이랑 관련되어 있잖아. 이렇게 교감, 부교감이랑 관련되어 있는 자율신경이랑 관련되어 있는 쪽은 당연히 기량을 하고 음성 피드백하고 양성 피드백은 뭐냐면 자,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피드백을 원래 영명 그대로 적으면 이거거든요. 피드백.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 이걸 되먹임이라고 한글 표현으로 많이 써요.
말 그대로 back, 다시 먹이는 거거든. 그래서 되먹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게 뭐냐면 원인에 의해서 나온 결과를 다시 대입하는, 이게 이제 피드백이란 말이야. 보통 여러분들이 흔히 피드백이라는 표현을 어디다 쓸 거냐면 문제 풀고 나서 그 문제 푼 거에서 내가 틀린 원인을 찾아갖고 다시 그 좀 앞에 내가 왜 틀렸는가 이런 거 찾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제 푸는 것도 다시 연습해보고, 이런 거 할 때 주로 피드백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피드백이라고 하는 건 결과가 원인한테 영향을 주면 그걸 전부 다 피드백이라고 부를 수 있거든. 말 그대로 결과로 나온 걸 back, 다시 원래 먹이는 게 되는 거니까 결과가 원인한테 주면 그게 전부 다 피드백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둘로 나눠서 음성 피드백하고 양성 피드백이 있는데, 일단 음성 피드백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체온 조절이거든. 그러니까 봐봐. TRH가 많이 나오면 TSH가 많이 나오고, TSH가 많이 나오면 티록신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티록신이 많이 나오면 체온이 높아지겠지.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막 50도, 60도, 100도 찍으려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체온이 적당하게 올라가고 나면 우린 티록신을 다시 어떻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줄일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 몸의 혈중 티록신 농도가 너무 높아진다 싶으면 간내시상부가 그걸 감각해서 TRH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결과였던 티록신이 제일 처음 원인이었던 TRH에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래서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결과인 티록신이 늘어났더니 TRH가 줄어들었잖아. 그러니까 피드백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지. 얘가 결과가 많아지면 원인이 줄어들어. 그렇죠?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 그래서 이걸 음성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TRH가 줄어들면 TSH가 줄어들고 또 티록신이 줄어들겠지. 그러다가 또 티록신이 또 너무 많이 줄어들면 다시 TRH를 늘리잖아. 이것도 결국 음성 피드백이 되지. 결과인 티록신이 너무 많이 줄었더니 원인인 TRH가 다시 늘어나잖아. 방향이 반대. 그래서 이걸 이제 음성 피드백이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대충 느낌이 오겠지만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 분비, 우리가 항상성 하면서 배운 모든 호르몬은 다 음성 피드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 피드백의 대표적인 예 하면 교과서에도 다 TRH, TSH, 티록신 이 경로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포함해서 항상성 조절은 전부 음성 피드백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 피드백은 대충 그런 게 있다만 알면 되고 자세히 몰라도 되는데, 양성 피드백은 결과가 늘어났을 때 원인을 더 늘리는 식으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결과가 늘어나면 원인이 더 늘어나서, 원인이 더 늘어나니까 결과가 더 늘어나고, 결과가 더 늘어나면 원인이 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게 양성 피드백입니다. 별로 흔하게 볼 수 없고, 우리 양성 피드백이 그래도 이제 예를 좀 들어주면, 우리 항상성에는 아예 없기 때문에 아예 몰라도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나, 아니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이것만 얘기를 해봅시다. 이제 프로락틴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얘가 뭐냐면 보통 출산 직후에 그 젖분비 호르몬입니다. 얘가. 근데 젖을 분비했는데 그 젖을 아이가 먹으면 젖분비를 더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양성 피드백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요에 의한 양성 피드백을 하긴 해도 기본적으로 당연히 항상성에 쓰일 만한 요소는 아니잖아. 항상성은 너무 높아지면 다시 낮춰야 되겠고, 너무 낮아지면 다시 높여야 되겠고. 그래서 음성 피드백을 하는 거고, 양성 피드백 자체가 항상성에 관련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성 피드백이 어떤 개념인지만 알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